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과학혁명과 여러 가지 발전에 이어서 이제 사람들이 머리가 점점 똑똑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제는 시민혁명이에요. 말 그대로 혁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회가 새롭게 변화했다라는 것인데 어떻게 변화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시민혁명은 크게 영국, 미국, 그리고 프랑스 세 가지 혁명이 있는데 오늘은 영국과 미국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영국에서 일어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의 영국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중세 후기에 얘기를 했었는데 바로 장미전쟁으로 인해서 영국의 다수의 귀족들이 몰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몰락한 귀족들의 자리를 새롭게 등장한 세력이 바로 젠트리라는 세력입니다. 이 젠트리라는 세력은 귀족으로서의 지위는 없어요. 하지만 이들은 어느 정도 토지와 부를 획득한 유산 계급 계층으로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젠틀맨이라는 단어 있죠? 바로 이 젠틀맨이라는 단어 역시도 이 젠트리에서 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젠트리와 그리고 도시의 시민들이 이제 점차 성장하고 있는 영국은 개신교인 청교도인들을 중심으로 의회를 구성했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청교도라는 건 영국의 칼빈파 개신교들을 지지하는 단어인데 이들이 주로 의회의 세력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 그리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영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회의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예전에 13세기 조낭 때 승인했던 대헌장이라는 문서 다음부터는 굉장히 왕도 있지만 의회의 힘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국은 젠틀이라는 그리고 시민이라는 새로운 계층이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개신교들이 우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우리가 절대왕정 시기에 배웠었던 엘리자베스 1세 있죠?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후계자 없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왕이 계승자를 찾다 보니까 저기 먼 친척이 스코틀랜드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서 이제 스코틀랜드의 왕을 하고 있었는데 그 스코틀랜드로 넘어간 친척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에 이어받아서 이제 왕위 계승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사람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인데 이 제임스 6세가 이제 이 잉글랜드 지역의 왕으로서 제임스 1세로 이제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임스 1세는 이제 눈치 없이 전제 정치라고 해서 왕 마음대로 그런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의회에 불만을 가지게 되죠. 자, 제임스 1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찰스 1세 역시도 의회에 다시 포진하고 있는 청교도인들을 탄압하고 더 나아가 국교회를 강요하고 함부로 세금도 부과하는 그러한 전제 정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러자 의회는 왕에게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는 권리 청원을 제출하게 되고 왕은 이를 승인하게 되죠. 이를 승인하고 뭔가 타협을 한 듯 보였으나 찰스 1세는 여전히 전제 정치를 지속하게 되고 결국엔 찰스 1세와 의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엔 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내전에서는 의회파를 이끈 크로멜이 이제 이기게 되는데 그 다음은 이제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는 의회 다수 세력이었던 청교도인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는 권리청원이라는 것을 제출함으로써 왕에게 너는 의회의 동의 없이는 마음대로 세금을 낼 수 없어 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게 되고 찰스는 이를 승인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이 찰스가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찰스는 권리청원 이후에 세금 징수 허용이 되면서 세금을 걷어요. 근데 세금을 딱 걷고 나서 권리청원을 무효화시키고 의회를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회 입장에선 뒤통수 맞은 것처럼 화가 나겠죠. 자, 그러다가 이 찰스 1세는 스코틀랜드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아무래도 전쟁을 하려니 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신이 마음대로 해산시켜버린 의회를 다시 소집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찰스 1세가 자기가 필요할 때는 의회를 소집하고 자기가 필요 없을 때는 의회를 해산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이 의회 세력이 찰스 1세를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찰스 1세는 자신을 비판한 이런 의회파 의원들을 체포하게 되자 이로 인해서 의회파와 그리고 찰스 1세를 지지하는 왕당파 사이에서 갈등이 심화되면서 결국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는 의회파가 승리를 하게 되고 당시 의회파의 수장이었던 크로멜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자, 크로멜은 왕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하게 되고요. 이제 크로멜이 독재 정치를 실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독재인 것도 문제이지만 크로멜은 굉장히 금욕주의를 강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답답함을 많이 느꼈겠죠. 원래 사람이라는 게 하지 말라는 게 점점 많아지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반대적인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크로멜은 뭐 주일에 뭐 술도 마시지 마라, 늦잠 자지도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도만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러다 보니 크로멜이 죽고 나서는 앞에서 처형당했던 찰스 1세의 동생 찰스 2세를 데려와 다시 왕위를 즉위시키게 됩니다. 근데 찰스 2세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제임스 2세 역시도 자신의 형, 뭐 할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계속 전제 정치를 지속하게 되고 결국에 이를 참지 못한 의회는 당시 왕이었던 제임스 2세를 추방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명예혁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자, 이런 식으로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의 내전으로 인해서 의회파가 승리하게 되고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찰스 1세는 단두대로 처형당하게 되고 공화정이 수립됩니다. 하지만 크로멜의 독재 정치로 인해서 그리고 금욕적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이제 항해법이라는 걸 실시하게 되는데 항해법은 영국과 뭐 다른 나라 기타 나라 간에 이제 무역을 하잖아요. 무역을 하는데 무역을 할 때 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영국에 배여야 한다 혹은 영국의 식민지 배여야 한다라고 제정한 법이 항해법입니다. 이런 법을 왜 만들었냐면 사실 중간에 이제 중간 역할로 이제 네덜란드가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그래서 이런 네덜란드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직 영국의 배 혹은 영국의 식민지의 배 아니면 이 무역하는 나라의 배만이 무역을 주도할 수 있다라는 이런 항해법도 제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런 크로멜의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독재 정치로 인해서 크로멜이 죽고 나서는 다시 왕이 복위가 됩니다. 찰스 1세의 동생이 즉위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찰스 2세도 마찬가지로 전제 정치를 벌이게 되고 심지어는 부교, 카톨릭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죠. 이에 대해 의회는 이러한 카톨릭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사법이라는 것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 심사법은 영국의 관리와 의원을 영국 국교도인들만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법입니다. 더 나아가 인신보호법이라고 해서 국왕에 의해서 불법으로 체포되거나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고 하면서 왕의 그러한 전제 정치를 견제하려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찰스 2세에 이어 제임스 2세 역시도 계속적으로 전제 정치를 지속하게 되고요. 참다 못한 의회는 결국에 이 제임스 2세를 추방시켜 버리게 됩니다. 의회는 제임스 2세를 추방시키고 그의 딸이자 이제 신교를 믿었던 메리를 데리고 와서 왕으로 추대합니다. 메리 같은 경우는 아버지는 카톨릭을 믿었지만 메리의 남편이 네덜란드 총독이었기 때문에 당시 네덜란드는 어떻게 보면 신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교를 믿다 보니까 이 둘은 신교를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제임스 2세를 추방시키고 왕위에 오르게 되죠. 자, 여기까지
이전에 찰스 1세는 처형당하는 그런 혁명이었지만 여기선 누구나 죽지 않고 명예롭게 혁명이 성공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메리와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하고 의회는 왕에게 권리장전을 제출하게 돼요. 앞서 봤던 권리청원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내용 역시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평상시에 왕국 내 상비분을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국왕의 힘을 의회가 제한하는 것이 권리장전 내용의 핵심이고, 이 권리장전을 토대로 영국은 입헌군주제가 이제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리와 윌리엄 사이에 이제 후계자가 없고, 그래서 그 여동생으로 왕위가 계승이 되어요. 근데 여동생 역시도 이제 후계자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위 계승을 찾다 저기 독일로 시집간 이제 친척의 자식을 왕위로 세우게 되는데, 독일로 시집 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역시도 독일어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하노버공 조지 1세를 왕으로 세우기는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영어를 할 수 없었고 나이가 이미 50세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은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정치는 의회가 한다라는 입헌군주제가 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때부터 현재까지도 쭉 입헌군주제로 유지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이죠. 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존 왕의 대헌장, 여기 보시면 과세 혹은 봉건 지원금은 귀족들의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부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권리청원에도 의회의 동의 없이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그리고 권리장전에서도 의회의 승인 없이는 세금을 징수하는 건 위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영국은 이러한 공식 문서들을 통해서 국왕의 힘을 의회가 제한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영국의 혁명에 대해서 살펴봤고, 우리 이어서 미국의 독립혁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은 어땠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에서는 신교도를 이제 탄압을 했어요. 찰스 1세도 그랬고, 찰스 2세도 그랬고, 제임스 2세도 그랬고, 청교도인들을 막 탄압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청교도인들이 이를 피해서 새로운 땅인 북아메리카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의 뉴욕, 워싱턴 등이 있는 동부 해안 지역에 13개의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고, 아무래도 본국이었던 영국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들은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해서 자치를 누리게 됩니다. 간섭을 덜 받았다라는 소리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영국이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영국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돈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돈을 위해서 식민지였던 북아메리카에 세금을 왕창 걷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북아메리카에서는 갑작스럽게 세금을 막 많이 걷는 걸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그래서 노 브리티시 운동이라고 해서 대표 없는 곳에, 우리는 스스로 자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납세 거부 운동, 그리고 영국 상품 불매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2019년에 있었던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비슷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에게 차를 강매시키게 되고, 이에 화가 난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이 차가 들어오는 보스턴 항구에서 인디언 복장을 하고 이들이 가지고 온 차를 몽땅 바다에 던져버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점차 영국과 식민지 사이의 갈등이 커지게 되고, 이를 좀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대륙회의라는 게 열리게 되는데, 이 대륙회의가 열리는 중간 영국 군대와 식민지 민병대 사이에 이제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7년 전쟁이라는 것은 이제 원래는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사이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으면서 당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영국과 프랑스 역시도 이렇게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영국은 전쟁에서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식민지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설탕법, 그리고 인지세법,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에 들어오는 설탕 모든 것의 세금, 그리고 각종 문서들, 출판물, 책들, 이런 것들이 수입되어 오면 그것들을 다 이제 세금을 부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더 나아가 차를 또 강매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자 식민지인들은 인디언 복장, 여기 보시면 인디언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인디언 복장을 하고 영국 배에 있었던 차를 모두 바다에 이렇게 던져버리게 됩니다. 영국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이 영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국에게 이러한 탄압을 철회해달라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대륙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이 대륙회의가 열리는 그 도중에 영국의 군대와 식민지 민병대, 그러니까 자기들을 스스로 지키고 있는 군대가 무력 충돌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1달러에 있는 이 사람 있죠? 1달러에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수도 워싱턴이에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한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발발하면서 독립선언문이라는 것도 낭독하면서 독립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주변 국가의 도움으로 결국에는 요크타운 전투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결국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독립을 인정받은 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새롭게 자신들만의 나라로 아메리카 합중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은 이제 연방주의를 바탕으로 상권 분립을 가지고 있는 헌법을 만든 국가로서 이전에 총사령관으로 활약했던 조지 워싱턴을 대통령으로 이제 추대를 하게 되죠. 자, 독립선언문은 말 그대로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그러한 문서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창조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인간에게 부여하였으며 거기에는 생명권과 자연권 및 행복 추구권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간은 정부를 만들었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받는 사람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뭐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게 된 계기가 여기 토마스 페인이라는 사람이 상식이라는 책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 독립은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과 사실 사이가 나빴던 나라들 있죠. 뭐 항해법으로 인해서 사이가 나빴던 네덜란드, 그리고 원래도 사이가 나빴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편을 들어주게 되면서 결국에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에서 조약을 맺게 되어요. 그래서 파리에서 미국의 독립을 승인해 주게 되고 미국은 완전한 독립국가가 됩니다. 미국은 그냥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예요. 즉 여러 가지의 여러 주가 이렇게 모여 있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 주마다의 독립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을 이제 연방주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바로 상권 분립이라고 했어요.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가지가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미국의
독립의 물결은 유럽 대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당시 사회 문제가 많았던 프랑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역대급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혁명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이고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지 빈칸도 채워놓도록 할게요. 안녕.